CX 썸밋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장표여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이제 19세기 이제 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에게 전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만 이 저자는 singularity, 그러니까 특이점, 인간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첫 번째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전기의 사실은 사용이었습니다. 전기는 제 관점에서 인류에게 굉장한 물리적인 힘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부여하는 거에 그 기초에 되는 자원인 거고 이게 들어오면서 모든 분야에 인류가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효용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GDP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그런 사회적 급부를 잃은 그런 이제 특이점이 되겠고 두 번째 싱귤레이티가 되는 세컨드 싱귤레이티가 되는 두 번째 특이점이 이제 AI가 될 거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기술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정하진 않습니다. 보완제라는 측면으로 인간이 더욱 가치 있는 인간의 일을 할 수 있게 단순 반복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지식 노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기계한테 맡기고 그리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오류를 좀 줄여주고 새로운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 AI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싱귤레이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었고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정부 정책, 디지털 뉴딜, 그래서 데이터 댐, 데이터 레이크 뭐 이러면서 이제 5년간 이제 58조를 투자하겠다. 꼭 58조를 투자한다기보다 어제 막대한 금액이 지금 이 분야에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 힘을 쏟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사실은 정부 정책이 드라이버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AI 기술은 누가 정부가 주도해서 뭐 이게 시작하고 끊고 하는 분야가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권이 사실은 들어오더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DNA 생태계 이렇게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해서 이런 3대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국가의 그런 발전을 이끌겠다. 그리고 뭐 교육 인프라, 뭐 이 교육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랑 또 연계돼 가지고 좀 요즘 또 새롭게 좀 들어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이제 언택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즘은 언택트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온택트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코비드 19,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활성화가 돼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나온 기술들은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걸 촉발해서 무조건 끌려 들어가게 한 측면은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 비대면 기술, 이 언택트 기술은 우리가 소통하는 거를 다양한 채널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쓰고 있었고 이 코비드 19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제 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다양한 그런 라인업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들은 한 번씩 봐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의료 분야에 이제 헬스케어 오늘의 주제인 헬스케어 산업군에
네, 의료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해외 사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스턴 클러스터인데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그런 미국 명문 대학들이 몰려 있고 제약 단지들이 몰려 있고 여기에 아마 실리콘밸리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 산, 학, 연, 그러니까 산업계 그리고 그 이 아카데믹에 대한 이제 대학에 대한 그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들 이런 이제 군집들이 다 몰려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 1,000개 기업, 뭐 7,400개 일자리, 그래서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300조,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의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이미 창출하고 있고 그 성공 비결이 밀집해서 모여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뭐 학계에서 아 이런 좋은 기술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바로 산업계에서 적용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의료에서 병원에서 바로 구현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 그런 시너지를 내는 이런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좀 이런 클러스터를 미국에서는 전체 미국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창출하고 있고 요 클러스터는 사실은 트렌드한 요즘 이런 부분도 시대적인 동향인 것 같습니다. 이 그 의료 쪽에서도 이제 뭐 커뮤니티 케어라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병원에서만 낫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같이 연계돼 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그 환자를 케어하게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선생님만 학교에서만 학생들만 잘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연계돼서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 게 요즘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서 이따 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ESG 경영 그래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단순히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차원, 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사회 전반에서 같이 그 클러스터로 이루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요즘의 대세고 그래서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국내 이제 클러스터를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팍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스타트업도 유치하고 그 이제 광교 판교밸리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라에 지금 이번에 아산병원이 컨소시엄으로 먹었긴 했는데 그쪽에도 청라단지 쪽에도 거기 의료 클러스터가 지금 정부 정책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송도 쪽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액 단위를 보시면은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금액 단위가 엄청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입니다. 이제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 인지한 거를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왜인 것 같습니다. 이 왜가 확실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관점에서 디지털로 왜 전환을 해야 할까? 디지털을 왜 써야 될까? IT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IT 통합은 왜 이루어야 할까? 왜 삼성 SDS는 이 IT 분야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왜 그 블록체인, 아까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나 이런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을 왜 해야 될까? 디지털을 하면은 비용이 절감될까? 편리해질까? 이런 측면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이유이고요. 제 관점에서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처리했던 일들을 뭐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전화로 말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미팅을 해서 썼던 것들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구성원들이 많아지면서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통적인 측면, 몸 안에서 혈류가 흐르듯이 그런 소통적인 측면이 디지털화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태까지 이제 소통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디지털을 했다고 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 요것도 이제 제가 엊그저께 새로 이제 들은 단어인데 히든 밸류,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굴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사실 디지털화를 하면 전산화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거나 그냥 문자로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그냥 이렇게 글로 적는 게 훨씬 그 편리한데 이걸 전산화해서 전산 입력을 하거나 전산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는 데이터화 한다.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전략화하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이제 경영학의 구루께서 얘기하시는 말인데 측정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 측정되지 않으면 분석되지 않고 분석될 수 없으면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가 지금 수학 점수가 10점인지 20점인지 80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잘 개선 이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정확히 내가 지금 몇 점짜리인지 내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지 곱셈을 할 수 있는지 루트의 단위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고 이게 사회 전반에서는 뭐 식스 시그마, 뭐 QC, 뭐 그 여러 가지 이름들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측정하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규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가치 있게 변화하는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고 그게 조직 문화 차원에서 어떤 혁신을 이룬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시대에는 그런 가치 창출의 히든 밸류를 파악을 해서 그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all thing 디지털 해서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화한다. 뭐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고 그걸 이제 기반 조직 문화 차원에서 모든 프로세스, 인력, 전략, 비즈니스 모델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 보면 제가 20년 동안 병원에서 들어와서 매년 초에 사업 계획을 만들 때 환경 분석을 할 때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급변하는 환경 속. 근데 지금 요 최근 2, 3년간은 이 급변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이 변화가 너무 빠르고 기술의 변화가 발전이 너무 빠르고 파급이 너무 빨라서 하루하루의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그런 제약 조건이었고 잘 안 됐던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런 기술과 정책의 변화가 우리가 뭐 1년 뒤에는 어떨 것이다. AI는 뭐 3년 뒤에는 어떨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지금 적용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요즘에 이제 많이 그 쓰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 플랫폼으로 결국은 변환할 거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를 갖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쓰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데피니션 측면에서 이 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확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 우리가 뭐 서울역에 가면 뭐 이렇게 기차역에 이제 열차들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고,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 3번 승강장, 그 승강장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차들은 계속 이제 변화하듯이,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점포에 또 사실은 플랫폼이긴 합니다. 점포에 물건들을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바꿔가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이었고, 지금은 이제 옥션, 뭐 다음, 카카오, 이런 메일이나 아니면 이런 커다란 이제 디지털 그런 인터넷 측면에서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번 들어오면서 한번 선점하고 나면 이득은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옥션도 사실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쿠팡과 다른 데에 밀려 있고, 그런 이제 플랫폼을 누가 선점을 하냐, 먼저 빠르게 1등으로 먼저 이제 들어갔던 기업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 후발주자들의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플랫폼을 장악을 하고 나면 2등은 기억하지 않는, 2등은 도태되고 3등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디지테이션, 이제 단계별로 3단계가 있는데, 디지테이션,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단순히 바꾸는. 그러니까 예전에 장부로 처리했던 거를 전산으로 변환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본연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게 디지테이션이라고 보면, 두 번째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우리가 했었던 과거의 프로세스, 업무 말고 거기에 새로운 효용을 주는 업무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 디지털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의해서, 사실은 AI도 그런 측면일 겁니다. AI가 들어와서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 거에 어떤 혁신을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왓슨처럼, 아니면 딥러닝에 대해서 IBM의 뭐였죠? 퀴즈 프로에서 했었던, 권 대표님 그게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퍼디요? 네? 왓슨 제퍼디 쇼. 그게 왓슨이죠. 그게. 예. 그래서 왓슨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새로운 효용을, 이 기계가 이렇게 인간하고 대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하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분야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잘 안 됩니다. 지금 AI 신기술,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들은 굉장히 이미 들어와 있고 한데, 그걸 적용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관성대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는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네, 어쨌든 혁신을 하긴 어렵다. 조직 내에서 변화는 잘 안 한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내가 그걸 적용을 하는 거는 잘 하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참 되지 않고 혁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되진 않지만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스텝으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면 조직에서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이게 탑다운, 그러니까 경영진이 거버넌스 차원,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렇게 찍어 내려갖고 위해서 이거 해! 라고 하면 잘 될까? 아니면 밑에 저 같은 이제 말단 직원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경영진에게 이런 새로운 걸 합시다. 이런 거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하면 잘 될까? 뭐 이렇게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 조직에 적용하시죠. 라고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영진도 강하게 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버넌스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원들도 이 변화해야 되는 걸 이해해서 새로운 창의력을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적용을 해야 올바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입니다. 이제 애자일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개발 전략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기존에는 이제 워터풀 방식이라고 하는 폭포수 방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처음 설계부터 굉장히 잘 해놓고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 목표물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상세 내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일사천리로 조직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개발을 해서 그런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게 잘 맞지 않는 이미 만들고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만들면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그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미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그런 고식적인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그런 경영 전략들을 요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자일이라는 단어에 워낙 밀접하고 날렵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사실은 애자일을 요즘 얘기합니다. 조직에서 애자일 하자. 근데 잘 안 됩니다. 애자일은 사실은 10명 이하의 전문가 집단들이 뭐 다양한 뭐 스프린트, 뭐 간판, 뭐 칸반, 뭐 그 포스트잇,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혹은 2주일 단위로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일들을 이렇게 그 하면서 그 바꿔 나가는 건데 왜냐하면 조직이 여러분 조직들도 그 아시겠지만 조직에 사실 정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1000명, 2000명 단위의 조직에서 애자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이라키 구조에서 이렇게 이 계층적 구조로 해서 사장이 CEO가 뭐 부장들, 뭐 사업부 단위로 어떤 목표를 내려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조직에서 애자일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경영진이 최근에 이제 애자일 요구를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꼭 애자일이 민첩하고 날렵하게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애자일의 근본 기조에는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워터풀 방식의 폭포수 방식의 일관된 그런 거로 딱 이렇게 체계화돼서 막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그런 계속 뭘 만들어가는 걸 이제 적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자일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조직에서도 애자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ESG 경영은 요즘 이제 경영에서 이제 핫한 건데 이제 그 어떤 한 기업이 자기 기업만 잘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친환경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본원의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레퓨테이션, 평판 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잘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나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불매운동, 아예 그 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그 커뮤니티, 아까 그 클러스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도 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도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런 그 글로벌에 대한 그런 전략도 사실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동하는 전략이고, 이것도 한 2, 3년 내에 좀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